안녕하세요. 식육 가공기사 설명을 맡고 있는 한국바이에른 식육학교의 유병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나라 축산업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축산식품 소비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독일의 맷지거 마이스터 제도와 그리고 식육 가공기사 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예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마이스터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의 나라라고도 하죠. 총 344개의 분야의 마이스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마이스터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5개의 분야는 마이스터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사실은 자격증이 아니고 면허증이 맞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비슷한 면허로서는 예를 들면 약사 면허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약사 면허가 없다면 약국을 차릴 수가 없듯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맷지거 마이스터의 자격이 없다면 정육점이나 육가공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이스터 제도의 의미는 독일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그 다음에 진입장벽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까지 침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스터 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이스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명인이나 장인이나 이런 쪽으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가장 어려운 수준의 시험을 통과했으면서 관련 분야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인을 마이스터라고 뜻합니다. 그리고 독일 공교육 시스템에서의 교육자로서의 그 시스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스터 제도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드리면 총 시험이 14번의 시험을 치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번이 되고요. 4번 중에 하나는 소에 대한 발골, 그 다음에 육가공품 3가지 생산, 그 다음에 10명 규모의 케이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터링을 진행할 때 그 케이터링에 대한 테마,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견적서, 그 다음에 손익분기를 계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육가공 이론부터 원가 분석, 그 다음에 마케팅, 인사, 물류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타일 3라고 되어 있는 타일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데요. 법입니다. 네. 세무, 회계, 복식부기, 네. 기업 재무 분석. 여기까지는 사실은 할 만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노동법, 사회보장법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다음에 기업을 설립해서 마지막 부도처리라든지 폐업 신고를 하는 데까지의 모든 법률을 깊지는 않지만 전부 다 배우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들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위자료에 대한 것들도 같이 배웁니다. 네. 이게 맷지거 마이스터하는데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독일의 맷지거라이, 독일의 정육점들은 보통 100년에서 200년씩 이어오는 가업들입니다. 그래서 내 위로 한 4대째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가업인데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위자료를 날리는 바람에 가업이 끊길 그런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가족법과 기업법에 대한 모든 법률을 다 배우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든지 청소년 심리 발달, 청소년 신체 발달, 그 다음에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터링에 대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수험생들이 일단은 이건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험을 보는 내용들은 아니고 이렇게 케이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식하는 것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는 식육 가공기사가 이제 2018년도 12월 달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런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와 같은 저 정도 수준의 시험을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충분한 시간이 거치고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나면
저렇게 그 육가공, 햄 소세지를 만드는 그런 전문적인 단순한 기술 이외에도 내가 내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내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 다양한 제반적인 지식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시험에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식품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축산기능사와 식육처리기능사 그리고 식육가공기사가 그것인데요. 축산기능사와 식육처리기능사는 말 그대로 기능사입니다. 밑단계, 아랫단계의 국가기술 자격이 되겠고요. 이번에 신설된 식육가공기사는 그 위에 있는 그런 가공기사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축산기능사는 그 가축의 사육과 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능사 자격증이고요. 식육처리 기능사는 고기를 발골하고 정형하고 자르는 그리고 부위를 나누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정육 1.0의 시대처럼 발골하고 부위를 세분화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기능사 자격증이고요. 이번에 생긴 식육가공기사는 그렇게 정형하고 발골된 그런 고기를 가지고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육하고 시험 보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육가공기사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양질의 고기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지식을 겸비한 관리자다라고 식육가공기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식육가공기사를 취득 후에는 식육가공 관련된 분야,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외식 분야, 식품연구소, 그다음에 학계나 정부기관 등에서 본인이 가진 그런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요. 주요 업무로는 제품 개발, 그다음에 생산, 품질 관리, 유통 관리, 그리고 기업 운영 또는 관련 업종에 대한 창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주요 업무들을 해당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식육가공기사에서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응시 자격은 일반 기사 자격증의 응시 자격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올해 처음 2018년도 12월 달에 처음 생긴 자격증이다 보니까 저희에게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 게 내가 이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응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큐넷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직접 자가진단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응시 자격으로 공고가 되어 있는 부분은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졸업 예정자인 자 또는 학력과 경력 합쳐서 4년 이상이 되면 응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련 학과 졸업을 안 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에서 106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식육가공기사에 관련된 관계부처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2018년도 11월 달부터 원서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12월 22일, 작년 12월 22일 첫 필기 시험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9일,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제 첫 실기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요. 2019년 8월 16일에는 드디어 1기 식육가공기사 합격자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서 접수, 필기 원서 접수는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필기 시험은 9월 2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자가 10월 11일에 발표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실기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실기 시험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치러지게 되고요. 올해 12월 20날 제2기 식육가공기사 합격자가 발표가 되게 되겠습니다. 식육가공기사의 필기시험에는 총 5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식품위생학과, 식육과학, 식육가공학, 그다음에 축산식품 관련 법규 및 규정, 제품 저장 및 유통학 이렇게 5가지 과목으로 필기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기에는 식육 가공 실무 부분이 실기 시험으로 되게 되고요. 필기 시험은 총 각 과목별로 20문항씩 5과목해서 100문항이 되고요. 시험 보는 시간은 2시간 반 안에 100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필답형은 실기 시험 중에서 필답형은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쓰시면 되는 시험이고요. 작업형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주어진 제품을 만들어서 그 만든 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필기 시험까지만 치러져 있는 상태인데 213명이 응시해서 148명이 합격한 69.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첫 시험치고는 약간 높은 수준의 합격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출제 기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가시면 정확하게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식품위생학도 한 과목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학은 20문항이고요. 주요 항목은 옆에 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 식품위생학은 우리가 육가공에 대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오염되기가 쉬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가공들을 하게 되면 고기를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잘게 다져놓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도 많고 여러 가지 식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식품위생학을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육과학 역시 20문항이고요. 아무래도 고기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식육에 대한 특징과 성분, 어떤 성분들이 가지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검사할 수 있는지들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식육가공학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육가공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런 이론들과 그 다음에 식육가공, 육가공 품질을 어떤 식으로 일정하게 관리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로 합니다. 축산식품 관련 법규 및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출제위원분들도 그렇고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법률들을 다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요 법률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저장 및 유통학. 네,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관할 것인지,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과목을 시험을 2시간 반 안에 100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저희가 한번 모의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네, 실기시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기시험 작업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개인 위생부터 검사를 하겠죠. 네, 작업자가 작업장에 들어갔은 순간에서부터 손톱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복장이라든지 뭐 위생 모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작업자의 위생부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작업자에게 주어진 고기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어진 육가공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각 과정별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게끔 작업을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육가공품 생산을 성공적으로 끝내는지까지가 실기 시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필답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어진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필기 시험에 대한 예시 문제 풀이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의 난이도는 제가 중간 정도 수준으로 맞추면서 예시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중복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시험 문제들을 출제를 해봤습니다. 네, 문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조림과 진공포장 식품 같은 밀봉식품에서 발생이 가능한 식중독 원인 세균은 하고 되어 있고 밑에는 영어로 막 써 있습니다. 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영어로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한글로 썼을 때 오히려 좀 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영어로 써 있고요. 이런 원인 세균은 정답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통조림이나 진공포장 식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 현기 상태, 산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발생하는 식중독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굉장히 중요한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육가공 파트에 있어서. 그래서 이 보툴리눔균을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아지산 나트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의 주요 오염 원인은 네, 라고 하고 보기들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보실 때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읽고 보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하나 넣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식육 가공기사 시험을 보고 있죠. 네. 여기서 설마 채소나 과일 같은 부분이 답이 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유 및 식육에서 발생되는 그런 그 주요 오염원이 우유와 식육에서 발생되는 그런 균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생각보다 문제와 보기를 꼼꼼히 잘 읽는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꽤 있을 겁니다. 네. 식육 가공 과정에서 작업자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작업자의 손이 많이 닿는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식중독 세균은 네. 작업자의 위생에 관련된 그런 세균은 바로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위생을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 하면 작업자의 위생이다라고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엠에서 대장균이 10 CFU per g으로 검출되어야 하지만 5개의 시료 중에 2개는 100 CFU per g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기준은? 이라고 물어보고 옆에 막 영어와 숫자가 써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맨 앞에 있는 소문자 N, N은 대문자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문자 N은 총 우리가 검사하는 시료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보는 5개의 시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문자 N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개는 네, 원래 기준은 10 CFU 이하여야 되지만 2개까지는 100 CFU 이하라면 오케이,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료 중에 2개까지는 허용하겠다가 바로 C는 2가 되겠고요. 소문자 M이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그런 검출되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10 CFU가 소문자 M이고요. 대문자 M은 소문자 M 10 CF를 넘어가면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가 2개까지는 100 CFU까지 허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맥시멈 값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해를 하긴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네, 식품위생학에서 좀 더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문제들로 뽑아 보았습니다. 이제 식육과학 분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PS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이상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PS2와 DFD6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pH가 5.5 이상이 아니고 5.4 이하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짧게 설명드리면 PS2라는 것은 Pale, Soft, Exudative라는 그 3개의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창백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육즙들이 많이 삼출되는 그런 형태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돼지가 도축 전에 보통 계류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도축장에서 이제 약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온도 차이가 막 급격하거나 아니면 돼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도축 과정에서 이런 PSE6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pH 이제 산도가 5.4 이하로 떨어지면서 돼지 색깔이 굉장히 연하고 그다음에 고기 자체가 굉장히 물르면서 그다음에 보수력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이상육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DFD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얘도 이상육입니다. 근데 PS와 반대되는 이상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DFD는 다크, 펌, 그다음에 드라이 이렇게 세 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색깔이 어둡고 단단하고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육 내에 글리코겐이 도축하면서 분해되면서 얘네들이 젖산으로 변화가 되는데 DFD6 같은 경우에는 도축 전에 이미 근육 내에 글리코겐이 거의 없어서 젖산이 되면서 젖산이 발생하면서 pH가 낮아져야 되는데 젖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pH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런 고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나 다는 전부 다 옳은 설명이고요. 요 가나다에 대한 내용들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DFD는 검고 고기가 단단하고 건조한 고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최종 pH가 5.5보다 높다. 그 다음에 도축 전에 근육 내의 글리코겐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젖산으로 변할 양이 충분하지 않았다가 되고요. 라번의 보수력이 높아 가공용으로 활용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력이 높은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상육에 비해서 DFD6은 잘못된 품질의 이상육이기 때문에 가공용으로서 활용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근원섬유 단백질에 속하는 단백질은 이 근원섬유 단백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보통 미오신과 액틴을 뜻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써놓았는데 여기 써져 있는 근원섬유 단백질과 그다음에 결합조직 단백질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세 개에 해당하는 성분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육 가공학에 대한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소세지 제조 공정 중 첨가하는 빙수의 역할이 아닌 것은 여기서 빙수란 얼음이죠. 얼음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아닌 것들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거 가나다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미생물 성장이 어려운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생물은 수분 활성도가 낮을 때 성장이 어렵죠. 근데 물을 첨가했는데 미생물 성장이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산염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식육 가공학에서는 인산염과 아지산나트륨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지산나트륨이 육색 고정제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인산염이 어떻게 보수력을 높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올바른 것은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인산염은 보수력을 증진시키고 수분 손실을 감소한다. 두 개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연도와 다즙성을 개선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수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pH 조절, 이온 강도 증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산염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식품 관련 법규 및 규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근데 문제 1번 같이 여기도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약간 보기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냥 풀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습니다. 품목제조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번 같은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고 품목제조 보고서에 굳이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아니겠죠. 식육 가공품 제조 시에 가공실의 온도 기준은 얼마인가?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 온도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다 15도씨 이내고요. 15도씨 이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식육 가공실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아닌 유니트 쿨러 15도씨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품 저장 및 유통학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발효 소세지 제조할 때 첨가하는 소금의 역할이 아닌 것은 정답은 다번 내염성이 강한 유산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것도 보기와 문제가 안 맞죠. 소금을 첨가하는 소금의 역할인데 내염성이 강한 유산균을 증식을 억제한대요.
내염성이 강한 유산균은 소금이 첨가되어 있을 때 얘만 자랄 수 있죠. 내염성이 약한 애들은 다 죽고, 그래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효수세지에서 유산균만을 증식을 하고 유산균이 좀 더 쉽게 증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유통기한에 대한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다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면 안 된다. 굉장히 널리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 중에 하나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섭취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나 라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다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통기한의 의미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취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비자한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까지가 유통기한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품질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식용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이 섭취하면 안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예시 문제 풀이는 마치게 되겠고요. 이 식육 가공 기사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시행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 과정평가형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선정이 된다면 과정평가형으로도 이 자격을 따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사실은 이 과정평가형이 독일의 마이스터 교육과정과 좀 더 유사한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험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시험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교육시간, 지금 교육시간은 800시간이나 그 이하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충분한 교육시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 과정 중에 시험을 치르는 그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도 같이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평가형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에 해당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육 가공기사 관련된 소개와 필수 예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